네, 기말고사 잘 치렀습니까? 오늘 갑자기 추워졌네요. 음, 기나긴 1년 코로나 해를 마무리하는 감회가 각별할 겁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기말고사 잘 치렀으리라 생각하고 이제 우리도 한국 현대 소설의 작가 현장도 서서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겨두었던 강좌 두 번 남았죠. 오늘 그 중에 13강입니다. 13강은 23장에서 25장까지를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 불러야죠. 정다선, 음, 늙은 대학생, 우리 다선씨. 마지막 학기죠. 이래저래 예, 생각이 많을 것 같네요. 괜히 이번 학기 어려운 강좌 수강해서 고생했습니다. 민동후, 동우 씨는 우리 책 다 빌려서 읽었나요?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만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일일이 확인하지 않더라도 이번 학기 화산도는 꼭 다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 약속이니까 뭐 다 지킬 줄 압니다. 여러분들 눈빛 또는 포트폴리오 마무리하는 과정 보면은 제가 다 알 수 있습니다. 박서영, 서영 씨도 잘 마무리하고 있죠? 서하진, 송하현, 이담회 어디까지 왔습니까? 주호영, 주호영 지금 강좌도 열심히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댓글 오늘 읽었습니다. 10강, 11강, 12강도 부지런히 듣고 따라오기 바랍니다. 물론 책도 읽어야겠죠? 강혜린, 김하은, 고은서, 김성호, 성우씨, 처음 시작할 때 마음 잊지 말기 바랍니다. 구한울, 유경민, 한치웅, 최동영, 최경민, 동영씨나 경민씨 포트폴리오 작성 방법 다 인지했죠? 가상대학 Q&A란에 필요한 항목들은 다 적어 두었습니다. 김세빈, 정원석, 우리 늙은 대학생 원석 씨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제일 늙은 대학생이네. 김진현, 우리 진현 씨도 잘 마무리하고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이성은, 네, 우리 성은 씨도 못다한 과제들 하나씩 다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자, 오늘 13강 23장에서 25장까지 보겠습니다. 앞에서 꽤 얘기했다 싶은데도 역시 할 얘기가 많아요. 얘기할 거리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거 두 번째 읽는다고 얘기했죠. 두 번째 읽었는데도 왜 이렇게 빠뜨린 부분이 많지 할 정도로 이 소설은 뭐랄까 상당히 그 밀도가 높은 것 같습니다. 지금 봐도 여전히 그렇습니다. 자, 23장에서 25장 지금까지 두 장씩 해오다가 세 장씩 하다 보니까 조금 양이 많습니다. 특히 23, 24, 25장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4강의 그 26, 27, 28장 28장의 종장이죠. 종장은 분량이 얼마 안 됩니다. 근데 13강 23, 24, 25장만 한 권 반 분량이어서 조금 우리가 커버해야 할 양이 많습니다. 중요한 부분만 핵심적으로 짚어 나가도록 하죠. 갑자기 추워졌어요. 그죠? 대낮에도 영하 5도, 6도를 오르내립니다. 지금은 저녁 6시 45분인데 저녁엔 더 추워졌습니다. 감기 조심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코로나가 어제 1000명이 넘으면서 오늘은 조금 소강 상태인데 주말 검사량이 줄어서 그 영향 때문이라고 하죠.
천명을 넘으면서 누구나 코로나와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 알았을 겁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하기 바랍니다. 이번 달이 고비인 것 같습니다. 한 2주, 3주 정도 고비인 것 같아요. 이번 달 지나고 1월 지나고 하면은 백신이 좀 본격화하고 치료제가 나오고 그러면 조금 이제 코로나를 뭐랄까요, 가까이서 친구처럼 지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은 낯선 아, 방문객이죠. 음, 잘 지금까지 예, 예, 뭐랄까요, 코로나와 멀리 지냈는데 마지막에 고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자, 23장에서 24장, 25장은 제주, 부산, 서울입니다. 제주가 주요 무대고요. 부산에 잠깐 들르죠. 한일호를 타고 유언과 신영옥을 일본으로 보내는 계획을 완수하고 난 다음에 부산에서 영도에 있는 이건수의 그 자녀 유군이죠. 유군의 집에 머물죠. 육촌 형제죠. 머물다가 서울로 가서 문단서를 만나기까지입니다. 48년 10월 10일에서 12월 7일까지. 비교적 속도가 빨라지죠. 서서히 빨라집니다. 23장은 10월 10일에서 20일까지입니다. 서울에서 제주로 내려온 이방근의 시점에서 그려집니다. 이방근과 양준호, 이방근과 양준 논쟁이 이제 빈번히 벌어집니다. 완전히 얘기했나요? 이 소설은 논쟁 소설 또는 토론 소설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논쟁과 토론이 빈번하죠. 무대에만 바꿔놓고서 이 논쟁과 토론이 빈번하게 벌어지고 특히 이방근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논쟁과 토론에 대한 이방근의 깊은 그 사유, 갈등, 고민들이 펼쳐집니다. 4.3이라는 역사 사건은 이 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4.3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뭐랄까요 게릴라들의 투쟁은 마지막에 이르러서야 25장에 이르러서야 드러나죠. 전까지 게릴라들의 직접적인 투쟁은 보이지 않았었죠. 싸움, 게릴라와 토벌대의 싸움이나 게릴라들의 산속 생활들이 직접 드러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훈련 장면이나 축창 만드는 장면 같은 게 일부 그려졌습니다만은 남승지와 그 동지들 게릴라들이 산중에서 생활하는 모습들이 직접 그려진 사례는 26장이죠. 26장에 이르러서야 드러납니다. 이렇게 이 4.3과 관련된 직접적인 사건들은 오히려 이 배경에 있는 셈이죠. 앞에 논쟁들, 토론들이 핵심에 놓이고요. 이 논쟁과 토론들의 연장선상에서 이방근의 고민과 고뇌 그리고 갈등이 이 소설의 큰 그 얼개를 이루고 있습니다. 김문원 한라신문 편집장이죠. 사실 이 23장과 24장에서 중요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죠. 김문원 한라신문 편집장입니다. 한성주라는 변호사가 등장합니다. 기억나죠? 그 유언과 최용학의 중매자로 나섰다가 그만둔 사람이었죠. 이방군과 이유원의 결혼 혼담, 그러니까 파담이 되면서 혼담이 깨지면서 중매 역할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한성주가 제2의 화평 공작의 핵심 인물로 등장하죠. 제주 정계의 주요 인물입니다. 전 지사인 그 한 지사와 사촌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강몽구가 등장하고요. 이태수, 송내운 선주죠. 선주. 이 배를 가진 사람인데 게릴라 구출 작전과 관련해서 이방군과
접촉이 있습니다. 23장의 주요 에피소드랄까 사건은 양준호 입산 지시를 둘러싼 논쟁이 꽤 길게 펼쳐집니다. 양준호 입산 지시를 받죠. 그리고 이제 이 입산 지시를 남승지가 전달하죠. 24장에서 입산을 둘러싼 논쟁이 아주 치열하게 벌어집니다. 이방근이 얘기하죠. 당신은 나와 비슷하게 조직이나 당에 충성하는 인물이 아니지 않느냐. 근데 왜 패색이 분명한 이 시점에 굳이 입산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양준호는 내가 충실해야 할 조직이 있다. 개인도 조직 중요하지만 내가 충실하게 내 약속을 지켜야 할 조직이 있다 얘기하죠.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혁명과 조직과 개인 문제 그리고 우정 등등을 둘러싼 논쟁들이 펼쳐져요. 대단한 논쟁이죠. 불꽃 튀깁니다. 이방근의 그 고뇌들이 양준호를 매개로 해서 집중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눈여겨봐야 됩니다. 10권 24쪽 이하 주목해야 됩니다. 이 양준호가 입산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자 이방근은 게릴라 탈출 계획을 세우죠. 이 이방근의 게릴라 탈출 계획은 26장, 27장까지 계속 이어집니다. 이방근의 게릴라 탈출 계획, 그러니까 산사람 약 500명을 일본으로 밀항시킨다는 계획은 조직을 파괴한 행위죠. 이를 둘러싸고 게릴라들 사이에서 입산한 게릴라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대단히 중요한 사건이자 이방근의 계획이죠. 이 게릴라 탈출 계획. 정확히 표현하자면 이방근이 입산한 게릴라들을 탈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이죠. 이 계획을 실현해 보이는, 실질적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바로 신영옥의 탈출을 이방근이 전적으로 돕는 것이지. 이해 갔죠? 이 부분만 주목하면 될 것 같습니다. 양준의 입산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어요. 이방근이 게릴라를 탈출시키고자 하는 계획은. 자, 그 다음 중요한 게 한성주와 강몽구 사이의 제2의 화평 공작입니다. 이 화평 공작을 이방근이 매개해 달라는 것이었죠. 이게 한성주의 요구였습니다. 이 화평 공작은 왜 중요한지 뒤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주의 유력한 사람들, 이방근의 아버지 이태수까지 포함하죠. 최용학의 아버지까지도 포함하죠. 제주도의 그 유지들과 이른바 뜻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연판장을 돌립니다. 연판장 알죠? 이른바 서명부인데, 요즘으로 얘기하자면은 옛날에 연판장은 이렇게 둥그런 이 모양에다가 여기에 주발 같은 거 있죠. 주발, 그 밥그릇 같은 거 있죠. 주발로 이렇게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여기다 이름을 썼습니다. 이렇게 여기다 이름을 쭉 썼어요. 정다산, 정선태, 이찬결 이렇게 쭉 썼습니다. 아니다. 이찬결 저쪽 클래스다. 여기 고은서 이렇게 쭉 썼어요. 강혜린 이렇게. 이게 연판장입니다. 둥그런 판에다가 이렇게 연명을 했어요. 연명을. 왜 이렇게 둥그런 원 모양에다 이름을 썼느냐 하면은 주동자가 누군지 모르게. 아무래도 평면에다 하면은, 원이 아니고 평면에다 하면은 이게 순서가 있죠. 이렇게 순서가 있다 보면은 주동자가 눈에 띌 수 있거든. 아무리 무순으로 한다 하더라도 연판장은 되게 이런 원 모양에다가 이름을 적었었습니다. 동학 그 혁명 당시 연판장을 보면 딱 이런 모습입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연판장을 딱 알 수가 있습니다. 제주의 그 뜻 있는 사람들이 이러다가는 제주 도민이 다 죽는다. 학살의 그 피바람에서 빠져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해서든 게릴라와 군 사이 또는 경찰 사이에 화평 공작을 맺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한성주가 내가 나서 살 테니까 강몽구 좀 소개시켜 주시오라고 이방근에게 얘기를 하죠. 이방근의 추선으로 만납니다마는 경찰 쪽에 아주 집요한 방해로 결국 무산되고 말죠. 이 부분은 우리 화상 강의 시간에, 줌 강의 시간에 집중적으로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뒤에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평화, 이 화평이 필요한데 이걸 집요하게 방해하는 세력이 있었어요. 안 봐도 비디오죠. 이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럼 뭐와 비슷하냐면 남북한의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이 있는 것과 비슷해요. 그럼 뒤에서 잠깐 보겠습니다. 김성달의 상륙설이 있었죠. 북한으로 갔던 북한의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수립 과정에 참석하기 위해서 김성달과 제주도 이 도당 위원장, 강몽구가 부위원장이죠. 위원장의 안 위원장이 북으로 넘어갔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북의 이 지원을 이 등에 업고 제주도로 오리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오지 않고 있죠. 강간무소식이죠. 이 희망이 좌절됩니다. 4.3의 저항 과정에서 북한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철저하게 게릴라들의 소망을 배반하죠. 한국 역사의 참담한 비극입니다. 조정래 태백산맥이나 이병재 지리산 등등에서도 보이죠. 북노당, 북조선노동당, 김일성을 중심으로 한 노동당은 자기 권력을 안정화하자마자 남한에서 저항하던 공산주의 세력들, 사회주의 세력들을 철저하게 배제 또는 배신합니다. 이 부분은 정말 정확하게 인식해야죠. 북한에 대한 환상 가지면 안 됩니다. 이 북한 정권에 대한 환상 가진 사람들이 있는데 곤란합니다. 남한에서 친일 정권에 그렇게 저항했던 사람들, 북한을 하나의 민주기지로 믿고 지원을 해줄 것이라고 믿었던 사람들을 북한 권력은 배신합니다. 필요할 때만 이용하죠. 권력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김성달 상륙설이 오가죠. 그리고 그의 잠수함 C 뭐였죠? 이런 잠수함에 등장했다라는 가짜 뉴스가 퍼지기도 합니다. 다 게릴라들의 그 소망을 배반하는 형태로 마무리가 되죠. 이태수 부자의 화해가 가능해지죠. 파가저택, 우리 경미 씨가 상세하게 발표해서 나는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태수와 이방근의 화해 과정을 23장 마지막 부분에 비교적 상세하게 그리고 있는데 그 결정적인 계기가 이 화평 공작에 이태수가 일정 정도 깊이 관여한다는 것이겠죠. 특히 집을 빌려주기도 하잖아요. 강몽구와 한성주가 만나는 자리. 그렇죠. 대단히 그 의미 있는 중요한 액션이죠. 행위였습니다. 이태수로서는 그게 이태수와 이방근의 화해 결정적인 계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듯합니다. 이게 23장이고요. 24장은 다시 제주도입니다. 제주도에서 이방근, 남승지, 양준호, 유성훈, 김문환이 등장하고요. 이방근과 남승지, 양준호 이 셋 사이에 또 논쟁이 펼쳐집니다. 잘 보세요. 이 자유주의자 또는 허무주의자 또는 아나키스트 이방근과 조직계 깊이 개입하고 있는 남승지와 양준호의 대결 구도죠. 이 논쟁에 주목해야 되고요. 이 여순봉기, 여순항쟁에 제주 게릴라들은 많은 기대를 하고 있었죠. 이 여순 소식을 듣고 이 12월 20일 날 소식을 들었지 여순항쟁 또 여순봉기 또는 여순 사건의 시작은 10월 19일이거든. 그래서 여순 사건을 11구 항쟁이라고도 합니다. 항쟁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순 항쟁이라고도 하죠. 그러니까 주체를 누구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이 여순을
배경화한 소설들도 꽤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전병순, 뭐 여순을 핵심적인 사건을 다루는 게 아니고 하나의 배경으로 어, 이, 이 끌어오는 작품이죠. 전병순의 절망 뒤에 오는 것. 아, 그리고 이청준의 여러 단편들. 이청준의 전직불 공포 있죠. 그 전직불 공포의 기원이 바로 여순 사건과 관련이 있죠. 바로 그 지역이잖아요. 장흥이 여수 순천 요 사이에 있거든. 이 장흥이 이청준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조정래 태백산맥도 여순에서 시작하죠. 이 지리산 그 빨치산 대투쟁은 대부분 여순 사건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순 사건 또 여순 항쟁 또는 11구 항쟁에서 제주 게릴라들은 대단히 고무되죠. 그러다가 이 소식을 듣고서 바로 남승지가 성내로 들어오죠. 임무가 뭐였어요? 삐라를 인쇄하라는 것이지. 그래서 성내 조직책인 유성원에게 이 지시, 조직의 지시를 전달하죠. 남승지가 머릿속에 외우고 있던 그 소식 뭡니까? 삐라의 전문을 다 적어주고 그걸 한라신문 편집장인 김문호를 통해서 인쇄하게 하죠. 그리고 그걸 살포할 계획이었는데 살포에 실패합니다. 실패하면서 일제 검거 선풍이 불어닥치지. 성내 조직이 거의 괴멸됩니다. 그 김문원이 처형되고요. 대규모 학살이 이어집니다. 이 조직의 그 섣부른 판단에 대한 이방근의 신랄한 비판이 돋보이는 부분입니다. 이른바 혁명적 낙관주의에 대한 비판이기도 하겠죠. 여러 생각이 많은 지점입니다. 여순 사건에서 이 자극을 받은 조직에서 결사적으로 삐라를 인쇄하라고 하고요. 3,000부에 이르는 삐라, 엄청난 양이죠. 이 삐라를 제대로 살포하지 못하고 한라신문이 압수수색 당하죠. 그러면서 김문원이는 송일찬이라고 그러죠. 송요한일 겁니다. 아마 이제 실제 인물은 확인해 봐야 됩니다. 확인해 보세요. 총살 당합니다. 그러한 다음에 대규모 확살이 이어지죠. 남승지가 다시 산으로 가면서 24장은 마무리됩니다.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읽을 수 있습니다. 25장은 제주에서 앞에서 얘기했죠. 부산 거쳐서 서울로 이제 이유원과 이 신영옥을 직접 일본으로 보내죠. 한일호를 타고 태워서 보냅니다. 한대용이 중요한 역할을 하죠. 배를 선주 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소유는 이방근의 소유입니다만은 한일호 기억나죠? 우리 지난 시간에 했었습니다. 이 선상에서 유달현을 처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사문 이방근이 개인적으로 유달현에 대해서 문책을 하죠. 그리고 박삼봉은 유달현을 이방근의 그 지시하에 지속적으로 뒷조사를 해왔었죠. 미행을 해왔었습니다. 문동준이 나오는데 문동준은 뒤에서 보겠습니다만은 문난설의 육촌 오빠죠. 지금 서북과 관련이 있는 상당히 생각이 있는 서북으로 등장하죠. 생각이 있는 반공주의자입니다. 이 문동준의 역할이 중요한 이유는 정세용이 4.28 화평 공작을 와해시키는데 깨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정보를 전해주죠. 이방근에게. 문동준이 왜 등장했어야 했는지 잘 보기 바랍니다. 이 뒤에서 얘기할게요. 황동성이 이제 브라우닝 권총을 이방근에게 전해주죠. 드디어 마지막으로 이릅니다. 제주 그 한림이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부산으로 가죠. 이 부산으로 가는 배 안에서 이 유달현을 문책하고 유달현이
죽게 되죠. 아주 중요한 장면입니다. 부산에 도착해서 이 유원과 신영옥 그 다른 제주 밀항자들 100여 명쯤 되죠. 이 속에는 밀항자도 있고 게릴라도 있는 것처럼 보이죠. 태워서 보내고 난 다음에 이건수죠. 작은아버지 이건수의 아들인 유군의 집에서 잠깐 머물다가 밤차를 타고 서울로 향하죠. 그리고 서울에서 이제 문난설의 아파트에서 문난설과 진한 사랑을 나눕니다. 이 사랑은 너무 야해서 내가 인용 안 했습니다만은 이 난파선에서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죠. 문난설과의 사랑은 아마 죽음을 예감하는 사랑 또는 정사처럼 보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깊이 알아서 이해하기 바랍니다. 메모를 했다가 내가 쑥스러워서 가렸는데 예컨대 어디냐면은 11권 제 11권 415페이지 보면 됩니다. 11권 415페이지 보면은 내가 어떻게 메모를 하느냐면 사랑과 죽음,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렇게 메모를 해놨습니다. 예. 볼까요? 제 11권 415쪽 이 11권에서 이방군과 문난설의 그 정사가 상당히 리얼하게 그려지죠. 뭐 야하지 않다고? 다 안다고? 나는 야하던데.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하세요. 여기에 내가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은 사랑과 죽음이라고 메모를 하고 에로스와 타나토스 이렇게 메모를 했습니다. 뭔지는 여러분들의 맡기겠습니다. 많은 상세한 내용은 성적인 행위, 성행위들은 되게 죽음을 예고하는 하나의 그 징후처럼 보일 때가 있죠. 성적인 엑스타시 또는 성적 성행위의 절정은 죽음과 만난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미술사에서도 그렇고요. 예술사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과 죽음은 함께 춤을 춘다고 얘기하죠. 이건 마카브르라 그러던가요? 삶과 죽음의 춤. 삶의 최고로 고조된 황홀경이 섹스죠. 이 섹스는 죽음의 경험과 맞부딪힌다고들 얘기를 해요. 근데 이 부분은 따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성숙해지면 얘기하도록 하죠. 이 부분은 정신분석학적으로 얘기하자면 에로스, 삶을 향한 뭐랄까요? 욕망이죠. 삶을 향한 강력한 욕망이 에로스고 타나토스는 죽음을 향한 욕망입니다. 무슨 죽음을 향한 욕망이 있겠느냐라고 얘기하는데 이 죽음을 향한 욕망도 있죠. 죽음 충동. 이걸 삶 충동 또는 죽음 충동이라고 얘기를 해요. 충동과 욕망은 완전히 다릅니다. 다른데 상세하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에로스는 살고자 하는 충동이에요. 이 욕망의 발현이겠죠. 이 타나토스는 죽음 충동입니다. 죽음과 관련된 이 심리적인 에너지의 분출이죠. 이 에로스와 타나토스, 삶 충동과 죽음 충동이 만나는 그 접점에 섹스가 있다고 합니다. 성행위가 있다고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이방금과 문난설의 이 성행위 장면을 잠깐 보면 이렇습니다. 뭐 결혼을 할까 말까 이런 얘기 하는 그 장면이에요. 난설이 그는 이불이 벗겨지는 것도 개의치 않고 벌떡 상반신을 일으켰다. 반사적으로 이쪽을 향한 문난설을 덮쳐 한 손으로 하나의 젖갓을 만지며 신음하는 그녀의 입술을 빨고 난설이 지금은 아무 말도 하지마 사랑해 라고 다시 사랑의 맹세를 거듭하고 일단 떼었던 입술을 맞췄다. 향수가 아닌 마치 어떤 꽃 향기와도 닮은 냄새. 혀가 서로 휘감기는 입속에서도 그 냄새가 몸 전체의 냄새가 되어 코 속 깊숙이 닿자 머리 심지가 아찔해졌다. 그녀의 목덜미, 하얀 가슴에 깊은 골짜기로 얼굴을 밀어붙이며 이방그는 여자의 몸을 열고 배처럼 천천히 파도를 헤치며 나아가
침대의 삐걱거리는 소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차츰 포옹의 격렬한 움직임에 들어갔다. 뭐 성행위를 이 파도를 헤치는 모습으로 비유하는 것은 뭐 흔히 볼 수 있죠. 그런데 그 마지막 비유예요. 폭풍우 속에서 몸부림치는 난파선처럼 이랬습니다. 이 폭풍우 속에서 몸부림치는 난파선처럼, 이 난파선의 예감, 어떤 타나토스의 메타포로 읽히기도 합니다. 이 문난설과의 그 절정에 달한 사랑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지, 뭐 그저 간절한 남녀의 사랑으로 그치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방근의 결단이죠. 마지막 결단을 예고하는 복선으로 읽을 수 있는 건 아닌지, 그 비극성을 한층 강화하기 위한 장치로서 문난설과 이방근의 이 정사를 배치한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방근의 정체, 우리 지난 시간에 얘기했었죠. 그리고 여기서도 계속 반복되죠. 문난설의 아버지 이름이 뭐였더라? 뭐였죠? 문준원이죠. 문준원과 서운제 관계들, 그리고 이 서북의 숙소로 쓰이고 있는 집을 소유하게 된 과정들 쭉 얘기하죠. 또 서북의 핵심 멤버 중에 한 사람인 문동준, 육촌 오빠와의 관계 등등이 다 밝혀지죠. 그러고 보면은 누굽니까? 우리 문난설은 어떻게 됐든 서북과 깊은 관계가 있지. 서북과 깊은 관계가 있는 문난설과 이 게릴라들, 제주 게릴라들에게 동정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면서 심퍼사이저라고 했었죠. 동조하면서도 거리를 두고 있는, 그러면서도 이 서북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판적인 이방근의 결합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이건 상당한 의미를 머금고 있죠. 이방근과 문난설의 이 정사 또는 성적인 결합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깊이 파고들어야 됩니다. 상징하는 바가 만만치가 않아요. 이 부분은 마지막 강의 때 조금 상세하게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잊으면 여러분들이 환기해 주기 바랍니다. 이 문난설과 이방근의 이 성적인 결합이 갖는 의미를 얘기하기로 했다고 댓글로 꼭 언급해 주세요. 그럼 내가 잊지 않고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꾸만 잊어먹어요. 메모를 곳곳에 두는데도 자꾸 잊어먹습니다. 됐죠? 네. 이 정세용의 행적을 추궁하는 것 잘 보세요. 뒤에 좀 보겠습니다. 유달년의 선상 사문, 이렇게 써야 할 것 같습니다. 신문, 개인적 신문이죠. 개인적 문책하는 겁니다. 사적으로 묻는다는 사문이 아니라, 이게 이렇게 쓰는 사적으로 묻는 사문이 아니고 개인적으로 조사하는 질문, 이렇게 물어야 될 것 같아요. 신문이냐 신문이냐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우리 소설 읽다 보면은, 그죠? 예. 어디 갔나? 여기 있네. 여기 메모가 자꾸 어디로 가요? 이 신문과 신문은 뉘앙스의 차이가 있습니다. 이 신문은 한자로 이렇게 쓰고요. 이 신문은 뉴스페이퍼가 아니고 따져서 묻는 겁니다. 요겁니다. 약간 차이가 있어요. 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작가 김석범도 구분해서 쓰죠. 자, 여기 이방근이 이 정세용 행정을 추궁하고 또 유달년의 선상에서 신문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 나와서 유달년을, 배신자를 마스트에 매달라 하면서 우연찮게 유달년이 죽습니다. 이 때문에 이제 깊은 갈등에 말려들죠. 자신은 유달년을 응징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누가 과연 이 유달년을 심판할 수 있을 것인가를 두고
이방근이 깊은 고민에 휩싸입니다. 뒤에서 보겠습니다. 유언과 영옥이 한일호를 타고 일본으로 가죠. 12권, 그러니까 26장, 27장쯤에 가면은 유언과 영옥이 일본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죠. 이 유언을 특히 일본에 유학 보내놓고서 이방근은 깊은 자책과 부끄러운 마음에서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스스로 비루한 마음이라는 표현을 쓰죠. 이 독백 형식으로. 이유원이 뭐라고 하는지, 비루한 마음이라고, 비루한 마음이라는 말과 함께 뭐라고 하는지 잠깐 보면은 이렇습니다. 우리가 쭉 얘기해 왔던 거예요. 비루한 마음,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여동생을 일본에 보내야 하는 것일까? 제10권 394쪽입니다. 여기 잘 보세요. 제10권 394쪽. 이런 부분은 우리 세빈 씨나 또 누굽니까? 우리 하진 씨가 읽으면 참 좋은데 한번 읽어보세요. 왜 이렇게까지 해서 여동생을 일본에 보내야 하는 것일까? 그것은 그렇게 선택되는 것이 당연한 일이다. 음악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서, 그리고 정치 소용돌이 속에 말려들지 않고 재능을 펼치기 위해서. 부하가 치미는 말. 최용학 같은 남자와 결혼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게 어째서 떳떳하지 못한 것인가? 내가 아버지와의 사이에서 해왔던 일은 선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떳떳지 못한 일은 아닐 것이다. 떳떳지 못한 것은 결국 아버지를 속였기 때문인가? 아버지를 속였다? 아버지에 대한 승리, 그렇게 의식하는 것이 떳떳지 못한 것인가? 아니, 여동생을 일본으로 가게 한 것 자체가 떳떳지 못한 일이다. 떳떳지 못한 일인 줄 알면서도 했죠. 딸이 아니죠. 그 여동생에 대한 지배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여동생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다면 수많은 조선의 그 이의원들은 어떻게 될 것인가? 또 제주도의 이의원과 같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신영옥과 이의원을 보냈다고 해서 이방근의 자기 합리화가 정당성을 얻을 수 있을까요? 이방근은 자신의 마음을 그래서 비루하다고 얘기하죠. 이기적인 마음이라는 것 알죠. 이방근이 문제적인 건 자신의 복잡다단한 그 심리적인 그 흐름들을 그대로 보여준다는 것이죠. 추악하고 비루하고 비겁하고 비굴한 모습들 전부 다. 물론 자신이 믿고 신뢰하는 것을 밀고 나가는 힘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 안에 자신들에게 저열한 그 심리 상태들까지도 다 보여주죠. 그래서 이 소설을 읽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악마적인 모습과 뭐랄까 단순히 얘기하자면 천사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고, 이게 뒤섞인 악취가 나는 이 마음의 풍경들을 그대로 펼쳐 보이지. 그 악취나는 마음을 어떻게든 가리기 위해서 독한 술을 마시기도 한다 그랬죠. 지난 시간에 취기와 상상력 얘기를 하면서 언급했었습니다. 유언을 유학 보내고 유언과 최용학의 결혼을 어떻게든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참으로 오랫동안 집요하게 이 공작을 펼쳐왔었죠. 이방근은 때로는 동생 이유원을 설득하면서, 때로는 협박하면서, 또는 다른 하동명 선생과 연대하면서, 또 아버지와 대립하면서 이유원을 유학 보내고자 했습니다. 이유원은 이방근의 중요한 분신이죠. 뭐 혈연으로도 그렇지만은 또 다른 그 사랑의 대상이기도 하죠. 이 사랑의 대상인 이유원을 오욕의 땅인 이 제주에 남겨두고 싶지 않았던 것이겠지. 이 이유원의 유학 문제도 참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얘기해 왔는데, 역시 이방근의 복잡다단한 심리 상태의 한 면을 여실히 보여주는 그 행위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문난설의 아파트에서 뜨거운 사랑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황동성으로부터
불화인 권총을 인도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 25장이 마무리됩니다. 됐죠? 그럼 보겠습니다. 개인인가 조직인가? 양준호와 이방근의 논쟁, 앞에서 얘기했죠? 혁명을 둘러싼 논쟁, 행동을 둘러싼 논쟁, 그리고 조직과 개인과 조직을 둘러싼 논쟁 등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남승지까지 합세해서 남승지, 양준호, 이방근 사이 논쟁도 볼만하죠. 잘 보기 바랍니다. 개인인가 조직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개인과 조직, 개인과 조직. 참 어려운 테마입니다. 이 개인으로서의 고유성, 독자성, 이 독립성을 상실하지 않고 이 조직과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을까? 느슨하든 강구하든 우리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고 살아갈 수는 없죠.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 정치적 동물이니까 전적으로 고립돼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개인이라는 것도 의미가 없을지 몰라요. 개인이나 개인주의, 개인을 기반으로 한 개인주의는 상대적이잖아. 다른 사람들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는 개인이죠. 개인이 혼자 있는데 무슨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계룡산에 태어나서 계룡산에서 죽는 도사들에게 이 개인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도사가 개인을 얘기할 때는 도사와 관계를 맺는 다른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겠지. 조직이라고 얘기하든 뭐 공동체라고 얘기하든 뭐라고 얘기하든. 그런데 이 사회적 관계 속에서 개인의 위상을 어떻게 자리매김하느냐는 대단한 그 고민거리입니다. 여러분들 두고두고 괴롭힐 겁니다. 이 조직이 이 나의 삶을 이 뒷받침해 주기도 하고 또 나의 삶을 훨씬 더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도 하고 그렇죠? 또는 그 나에게 필수적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많은 경우. 그런데 또 어느 순간 이 조직은 나의 그 욕망들을 억압하고 나를 약탈하고 나를 때로는 보이지 않는 그 시선으로 감금하기까지 하죠. 또 부단하게 나의 의식을 예속화하려고 하죠. 그리고 내 양심을 끊임없이 시험하기도 합니다. 그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우리는 살아가죠. 끝없이 우리는 고민하면서. 내가 엊그저께 본 재미있는 한국 영화가 있었어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행동했을지. 이 영화의 주인공이었다면 고아라가 주인공이었습니다만은 삼진그룹 토익 영화관 제목이 좀 싼 티가 나나?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흥미진진한 영화입니다. 한국 사회에 대단히 중요한 뭐랄까요? 갈등 중에 하나가 조직과 개인이라고 할 텐데 그 중에 내부 고발자 이런 얘기들이 있죠. 내부 고발자 얘기예요. 한번 보시면은 조직과 개인, 양심, 윤리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늘 강조하죠. 소설 따로, 내 생활, 내 삶 따로가 아니고 소설과 내가 만나는 어떤 지점에서 우리의 책 읽기는 비로소 의미를 갖기 시작한다 그랬죠. 이 개인인가 조직인가 했을 때 이 조직이 뭐 남로당이니 뭐니 게릴라니 뭐니 이런 게 아니라 하더라도 일상적인 우리 조직들 있잖아요. 회사든 뭐 학교든 뭐 동아리든 그 안에서 나와 이 조직은 어떤 방식으로 관계를 맺을 것인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하지만 조직을 벗어나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조직 외에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독불장군처럼 살 수가 없죠. 그런데 그렇다고 조직의 전적으로 이 예속된 방식으로 조직 안에서 기능적인 역할만 하는 선에서 우리의 삶이 영이 된다는 그것도 못 견딜 일이죠. 여러분들이라면 이 아슬아슬한 경계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 같습니까? 지속적인 선택의 과정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지속적인 정말 그 수많은 선택들이 있을 거예요. 별표처럼 이렇게 수많은 이 선택들 사이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면서 또 지그재그로 움직이면서 결단을 하죠. 그러다 보면은 자신들의 이런 그 삶의 궤적들이 그려질 겁니다.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게 삶이 아닐까 생각해요. 다선 씨나 원석 씨는 조금 알겠네. 우리 민지 씨도 조금 알려나? 응? 어떤가요? 우리 민지 씨는 다른 클래스인가 보다. 우리 다선 씨나 원석 씨는 이 사회생활, 특히 회사 생활 해보니까 알겠죠. 이런 고민들이 늘 예, 내 머릿속을 떠나지 않죠. 나는 뭐 느슨한 연대, 느슨한 관계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것도 실제로 선택해야 할 시점에서는 만만치 않은 하중으로 다가오죠. 중요한 테마입니다. 개인인가 조직. 입산 지시를 들었다는 얘기를 이방근에게 하죠. 양준호가 말이에요. 그 후에 이방근과 양준호의 대논쟁이 벌어집니다. 10권에서 아주 길게 펼쳐져요. 주목해야 됩니다. 실패할 혁명인 줄 알면서도, 실패할 싸움인 줄 알면서도 굳이 입산해서 싸워야겠느냐는 거죠. 물론 양준호도 망설임이나 갈등이 없는 건 아니죠. 그리고 27장쯤 가면은 양준호의 조직에서 회한도 보입니다. 양준호는 무장 조직원이 아니거든. 별 아무것도 할 일도 없이 여기저기 아지트로 옮겨 다니는 생활에 양준호가 회의를 하기도 하죠. 그런 부분들도 잘 보기 바랍니다. 혁명, 조직, 참 어려운 문제죠. 자, 보겠습니다. 우리 양준호가 이방근에 하는 말이죠. 이른바 자유인, 이형은 이른바 자유인, 조직의 구속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저는 조직원으로서 주관적인 개인적인 자유가 아니라 새삼스럽게 말할 것도 없지만 조직의 결정에 따라 행동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의무, 이형 자신이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직원이 아닌 이형과 조직원인 제가 다른 것은 그 점입니다. 양준은 분명히 얘기하죠. 여기 보세요. 내 자신의 의사로 선택한 의무니까 선택했다는 거지. 의무니까 나는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지. 근데 당신은 조직원이 아니니까 나하고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직원이 아닌 당신이 조직원인 나에게 왜 이 조직에 가입하니 많으니 조직의 명령을 따르니 많으니 왈가왈부 하느냐는 얘기죠. 이 형의 이야기는 내용이 어찌되었든 처음부터 그 입장차를 무시하고 있는 것이어서 이야기가 성립될 리가 없겠죠. 저도 이 형처럼 되어 그렇게 무엇이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싶을 정도입니다. 하늘을 나는 새처럼. 그렇죠. 그런데 이방근도 만만치가 않죠. 이 가족이라는 조직만큼 끈끈하고 튼튼한 조직이 있습니까? 강구한 조직이. 이 가족이란 제도로부터 느슨한 관계를 가족이라는 제도와 느슨한 관계를 맺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이방근이 조직뿐만 아니고 가족이나 관계로부터 자유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수고를 했는지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되죠. 그렇지 않고 이방근의 자유는 무상으로, 그러니까 공짜로 주어진 것이다 라고 얘기해서는 곤란하죠. 이방근의 내면의 고투들, 싸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이방근식 허무주의에 도달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고민들, 사유들이 있었죠.
소파에 앉아서 그 깊은 이 응시, 그리고 판을 읽는 눈, 통찰력 같은 걸 갖추었던 것이지. 이 자유주의자의 이 포지션이라는 것, 또는 허무주의자의 이 포지션이라는 것 쉽게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하죠. 갈등과 고민, 내공이 필요합니다. 나 그냥 자유주의자야, 허무주의자야. 그건 금방 들통이 나요. 허술합니다. 이 조직과 이 개인의 관계에서 내 주견을 잃지 않고 내 자신의 개인에 대한 독자성, 근거지를 잃지 않고 이 조직과 개인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튼실한 자신의 힘, 내면의 힘이 필요해요. 그러지 않으면 여기저기 휘둘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고 하다가 결국 하면서 넌 뭐하고 살았지? 라는 회한과 후회밖에 남지 않아요. 양준호가 좀 쉽게 얘기한 것 같다는 생각을 떨치기 어렵습니다. 여기에서는 뭐 하늘나는 새처럼 이방근이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다고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방근은 대단히 무거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문제적이죠. 그러자 이제 이방근이 얘기하는 게 있죠. 자신은 동조자다. 그리고 나는 양준호 자네에게 우정이 입각해서 얘기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게릴라 탈출 계획까지 나오는 것이지. 그리고 이건 깊은 이 고난, 패션이란 말이 나와요. 패션. 이 옷 입고 뭐 이 액세서리 달고 하는 그런 패션, F가 아니고 PASSION입니다. 패션. 이 패션이 순환, 우리가 마태 순환곡 할 때 순환 있죠. 그 순환이 패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할 때 있지. 이게 패션입니다. 열정이라고도 번역되죠. 또는 순환이라고도 번역이 됩니다. 이 사랑, 혁명, 허무주의 이게 다 여기서 얘기돼요. 우정은 사랑이기도 하죠. 이건 열정이기도 하고요. 사랑이기도 하고 혁명이기도 하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방학 동안의 과제로 일단 맡겨두겠습니다. 뭐 과제를 수행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당연히. 이 부분은 문제적이에요. 너무 PPT가 많아서 내가 쭉 정리는 안 했는데 직접 보겠습니다. 10권 274, 275쪽 이 부분 주목해야 됩니다. 지금 양준호와 이방근의 논쟁이 펼쳐지고 있어요. 쭉 이어집니다. 이 논쟁들이 쭉 이어지는 자리입니다. 입산한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자네의 입산에 찬성까지는 아니더라도 반대는 하지 않는, 즉 자네 생각대로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내버려 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지. 그래, 자네가 결정한 일이니까 입산하든 말든 알아서 하게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그러나 그것이 뻔히 양동무의 생명을 빼앗는 일로 이어진다는 걸 예상하면서도 내버려 둔다는 건 나로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야. 이 이방근은 그런 이 게릴라의 싸움이 실패로 돌아가리라는 것을 알고 있죠. 이방근 자신이 접할 수 있는 정보들, 또 판단력들, 이 어떤 통찰력들을 쭉 종합해서 판단하건대 게릴라들의 이 투쟁은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야. 그런데 굳이 왜 그 죽음을 향해서 나가느냐는 것이 지금 개죽음 아니고 뭐냐는 얘기예요. 그걸 알면서도 내가 내버려 둬야겠느냐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정이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아. 난 패배를 예상하는 싸움에서의 죽음을 혁명적인 죽음이라고 생각하지 않아. 적어도 개죽음이라는 것은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내야만 한다고. 방침의 전환, 희생을 최소화하면서 전원 구출, 탈출, 퇴각이라는 건 말의 미화가 되겠지. 탈출의 길을 꾀해야 돼. 이건 망상적일지도 모르지만 필요한 거야. 생각해 봐야 해. 난 강몽구와 만날 기회가 있다면
그는 조직의 도당 부위원장이니까 위원장이 돌아오지 않는 현재 조직의 책임자 아닌가. 그와 마주 앉아 의견을 듣고 싶을 정도야. 전원 탈출이 불가능하다면 한 명이라도 두 명이라도. 번역이 조금 어색하긴 한데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나는 우정으로라도 네가 그 쓸데없는 죽음, 개죽음으로 향하는 것을 놔둘 수가 없다는 것이지. 그러니까 이 양준호가 얘기를 하죠. 아니, 그러면서 고개를 흔들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방근이 계속 말을 잇습니다. 자, 양동무 들어봐. 내가 우정이라고 하는 걸 자넨 아니꼽게 받아들이지 말게. 자랑거리도 아니고 나 역시 무턱대고 사용하고 싶지도 않아. 뭔가 생색을 내려고 말하는 게 아니야. 개인적인 관계를 넘어서 하나의 방법일세. 하나의 방법으로서 얘기한단 말이죠. 전원 탈출 문제죠. 난 자네도 알고 있는 것처럼 조직의 원한을 적의를 품고 있는 인간이 아니지 않은가. 동조자이기도 하니까. 그런 나에게 조직의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을, 정열을, 패션을 말이야. 패션을 뒷받침하는 건 무엇인가. 번역이 아주 이상해요. 그런 나에게 조직에 대해서, 원칙에 대해서 반대하는 마음, 이 마음, 정열, 패션, 그런 게 뭐 없진 않을 텐데 그게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패션을 뒷받침하는 게 무엇인가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번역은 더 고쳐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서 연애 얘기가 나와요. 이 패션과 관련해서 보세요. 연애인가? 사람은 연애를 망상이라고도 하지. 그렇겠지. 식은 뒤 사랑이 공허함. 불꽃이 다 타버린 후에 남겨진 제의 잔해. 그러나 연애는 살아서 움직이는 것. 연애의 현실에선 그건 결코 망상이 아니야. 육체와 함께 정신적인 현실이 진행되는 이건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연애가 강한 사랑이 어떤 근본적인 것에서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고 연애나 강한 사랑이 질서와 충돌을 불러일으킨다. 오히려 그걸 더욱 넘어서려고 한다는 얘기죠. 질서를 넘어서는 것도 사랑이라는 거지. 이게 혁명으로 이어지죠. 그럼 보세요. 패션, 이게 열정이죠. 또는 순환. 새로운 질서는 순환이 필요하죠. 그리고 사랑이 필요하죠. 이 혁명이고 이걸 통해서 새로운 질서로 나아간다는 것 내가 안단 말이야. 사랑이야 사랑. 궤변을 늘어놓고 있는 게 아닐세. 패션, 즉 순환. 이 말은 마음에 드는군. 허무주의자가 사랑 타하는 게 이상한가? 사랑, 패션, 혁명 잘 보세요. 그러면서 패션은 바로 위대한 사랑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사랑은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면서도 사랑과 혁명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는 안다는 얘기죠. 아니까 우정도 이 사랑의 한 부분이지. 그런데 내 우정을 쉽게 짓밟지 말라고 얘기하죠. 이건 개죽음이니까 혁명에 기여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는 좀 더 세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이방근이 양준호에게 사랑 고백을 하는 거죠. 우정을 매기로 해서. 그러니까 개죽음의 현장으로 나아가지 마라. 입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의 우정이 어쩌면 순환이 돼서 순환을 통과하고 있다. 우리 열정이 순환을 통과하고 있다. 패션이란 말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사랑이 혁명으로 나가는 하나의 그 방법일 수도 있을 것이다. 양준호 네가 입산을 해서 개중을 당하는 것은 혁명을 위한 것도 뭣도 아니라는 것이지. 이 부분은 좀 깊이 있게 봐야 돼요. 깊이 있게 뒤에까지 쭉 이어집니다. 입산에 대해서 입산을 둘러싸고 우정, 패션, 사랑, 혁명, 허무주의가 쭉 이어지는 이 구절 10권 274쪽에서 277쪽까지 잘 보기 바랍니다. 불타면 재가 된다. 이런 얘기들도 문난설과의 사랑의 의미도 어느 정도 어른거리기도 하죠. 의미가 무엇인지 감을 잡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정은
남자끼리의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거 잘 보세요. 우정, 사랑, 혁명. 조금 그림이 그려지나요? 이 양준호 자네가 입선하는 것은 우리 우정을 배신하는 것이고, 그건 결국 사랑을 배신하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혁명을 배신하는 것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어질 수 있을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내 생각은 이런데, 나도 한번 이 부분은 깊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전에 읽었던 부분이죠. 구절이죠. 연애가, 강한 사랑이 어떤 근본적인 것에서 질서와 충돌을 일으키고 오히려 그걸 더욱 넘어서려고 한다는 것. 사랑과 혁명은 춘향전에서도 볼 수 있었죠. 춘향이의 사랑은 신분제라는 조선시대의 강고한 질서, 경국대전에 명시된 그 신분제 질서를 무너뜨리는 중요한 계기였어요. 중요한 혁명의 계기였습니다. 여기 패션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패션, P-A-S-S-I-O-N입니다. 패션. 패션 말인가? 이것이 위대한 사랑이라 말하고 싶네. 모든 힘의 원천이라고. 이런 부분들 잘 보기 바랍니다. 우정과 관련해서 나오는 말이에요. 쭉. 재밌죠? 재밌습니다. 예, 혁명은 일회적으로 어떤 정치사적 사건, 역사적 사건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지속되는 혁명이란 무엇인가? 이게 화산도의 주요 테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역사적, 정치적 혁명과 개인적 혁명은 어떤 관계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혁명은 혁명가들의 몫이고 우리 개인은 그런 사회적인 거센 흐름으로부터 다 동떨어져 있나요? 그렇지 않죠. 이 사회적 혁명이 개인의 삶에서 어떻게 뭐랄까요, 뿌리 내리는가, 이게 중요하죠. 근대가 개인주의 혁명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개인주의가 일상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자리 잡는가를 들여다보면은 어마어마한 낙차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사회적으로는 개인주의에 대해서 뭐 어떤 그 동의가, 컨센서스가 확립돼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개인적 관계에서는 개인주의를 짓밟는 경우가 많죠. 조직 우선주의, 집단 우선주의가 판을 칠 때가 많이 있지. 그렇죠? 여러 가지 고민을 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자, 다음 볼까요? 화평 이외의 길은 지옥을 향한다. 이 부분은 지난 줌 강의 시간에 얘기했으니까 짧게만 보겠습니다. 앞에서 얘기했죠? 한성주가 제주도의 그 뜻있는 사람들, 유지들, 또는 제주 정계에 영향력 있는 사람들, 정계나 재계에 영향 있는 사람들이 연판장을 만들어서 좀 서명이죠. 연대 서명을 해서 화평의 길을 모색하겠다는 것이지. 해서 뭐 군정 당국이나 이 경찰 여러 당국에 호소를 할 테니까 강봉구를 만나게 해달라라고 부탁했다 그랬죠. 이방근에게. 그래서 만납니다. 이방근과 한성주도 만나고 이방근이 한성주의 집 찾아가죠. 그리고 이방근의 알선으로 한성주, 이방근, 강봉구가 만나기도 하죠. 그런데 이 화평 기획은 와해돼 버립니다. 이 서북의 집요한 공작들, 방해 공작들, 경찰의 방해 공작들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50명이 서명을 하리라고 생각했는데 훨씬 미달하죠. 그리고 당국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누가 이 평화를 받아들이지 않는가? 내가 얘기했듯이 남북관계, 남북의 평화를 원치 않는 세력들을 떠올리면 돼요. 이 남북 분단을 즐기는 잔치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죠. 남북 분단을. 미국 무기상들이죠. 미국 무기상들. 이른바 군산 복합체지. 이른바 군산 복합체들이 있습니다.
있어요. 무기상들 있는 무기상들. 그리고 이 무기상들의 로비를 받는 미국 정치인들, 자본가들, 이런 사람들 남북 평화 원치 않죠. 무기 팔아 먹어야 되는데 이 꿀을 빨 수 있는 곳인데, 빨대 38선 이 한반도의 한 가운데 빨대를 꽂아놓고 영원히 대대손손 빨아먹을 수 있는데, 꿀을, 이 남북한 이 인민들의 고혈을 영원히 빨아먹을 수 있는데 1년에 몇 조씩, 몇 조가 뭐예요? 여기 원치 않죠? 미국, 그죠? 일본, 당연히 여전히 이 한반도를 자신의 식민지의 지속이라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일본 우익들, 특히 우익을 지지하는 일본인들은 한반도의 평화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 남한의 극우 세력들, 일본 극우 세력들이나 미국의 군산복합체가 연결된 대한민국의 우익들 있죠. 이 분단, 남북 평화 원치 않습니다. 흡수통일이니 뭐니 얘기하는데 이건 둘 다 망하자는 얘기. 또 북한의 강경 세력들, 자신의 이 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는데 전전긍긍하는 이 북한의 강경 세력들이 있어요. 여기도 온건파, 강건파가 있거든. 이 북한의 어떤 우익 세력들이 있겠죠. 그리고 중국의 이 강경파들, 북한을 이용해서 한반도를 영구 분단해놓고 여기를 미국과 대결하는 최전선으로 놓고자 하는 것이지. 뭐 러시아의 강경 세력들도 있겠죠. 이런 세력들은 절대 평화를 원치 않아요. 근데 이 중에서도 가장 가증할 세력들이 이 남한과 북한의 강경 세력들이죠. 평화를 원치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들의 권력이 평화를 통해서는 담보되지 않는다는 점을 잘 알기 때문이거든. 이승만 정권이 그랬어요. 이승만 정권은 반공이라는 뭐랄까, 이념적 뒷받침이 없이는 권력을 유지할 수가 없었지. 왜? 권력의 출발이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했으니까. 친일 세력들을, 주력들을 다 끌어안고서 세운 권력이었으니까. 그게 지금까지 이어진다고 그랬죠. 이걸 알면은 4.28 화평 공작이 깨진 계기들, 그죠? 경찰의 공작에 의해서 무너졌다 그랬지. 서북과 경찰에 의해서. 그리고 여기 새로운 제2의 화평 기획도 깨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들이 개진되고 있습니다. 이 파트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화평 이외의 길은 지옥을 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반도에서 평화 이외의 길은 남북한의 공이 지옥을 향한 길이죠. 뭐 영원히 분단 상태로 두어도 된다, 두었으면 좋겠다 얘기하는데, 이건 열강에 의해서 언제든지 이용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죠. 여기서 길게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적어도 남북한의 평화체제는 구축해놓고 통일은 몇십 년, 나중 후세대들의 일이라 하더라도 남북한이 싸우지 말자라는 약속까지는 할 수 있어야 되죠. 그게 얼마나 그 길이 험합니까? 자, 됐죠? 이 화평 기획, 여기에 이방근의 아버지 이태수도 음으로 양으로 개입을 하죠. 이 이태수가 이 화평 기획에 개입하면서 이방근은 마음의 문을 열고 이제 이 아버지와 화해의 길을 생각하죠. 그러면서 아버지의 방과 자기 방 사이에 놓여 있던 이 정원이, 그 죄인의 집을 다 파헤치고 못으로 만드는 그 형벌의 장소에서 이제 화해의 장으로 바뀌는 상상을 합니다. 아버지로서도 제주도에서의 사태 전개가 게릴라나 공산당 운운으로 끝나지 않고 모든 도민과 관련이 있다는 것, 앞으로 있게 될 아마도 불가피한 고향 땅의 참상에 대해 그 나름의 생각이 작용하고 있었을 터였다. 그러니까 아버지로서도
그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었을 터였다 이래 되겠죠. 아버지로서 이거 주어인데 좀 번역이 썩 매끄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아버지 이태수도 이렇게 나가다가는 뭐 공산당이니 뭐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제주도 전체가 참극을 면치 못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있었을 것이란 얘기죠. 이미 눈앞에 현실로 나타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눈앞의 현실로 드러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토벌전의 결과에 따라 초래될 그 상황은 극락이 아니라 화평 이외에 중간에 있을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이 분명했다. 토벌전의 경과에 따라 초래될 모습은 극락이 아니라 지옥이라는 것은 분명했다죠. 화평 이외에 그 중간이 있을 수 없는 지옥이라는 것이죠. 됐죠? 그것이 어떤 모습의 지옥이 될지 지금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다. 이 무서운 결과를 예상하면서 여전히 토벌전을 편드는 것은 사정이 어찌되었건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이 섬의 멸망을 노리는 외부 침입자의 앞잡이에 불과했다. 번역 이상해요. 여전히 토벌을 편드는 것은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토벌전을 편드는 자들이야말로 이 섬의 멸망을 노리는 외부 침입자의 앞잡이에 불과했다. 이렇게 좀 풀어서 하든지 주어와 수를 통일시켜야 할 것 같은데 됐죠? 절체절명이잖아요. 제주도 사람으로서는 지금 공산주의니 뭐니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러다가는 제주도 도민 전체가 이 참상, 지옥도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태수든 최상규든 최용학의 아버지 이런 사람들까지도 이건 말려야 된다고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겠어? 그런데도 이 외부 토벌을 옹호하는 세력도 있었던 것이지. 자기 출세를 위해서라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라고요? 정세영이죠. 정세영. 그리고 이제 이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으로 낙인 찍고서 이승만 정권은 자신들의 구국 이념, 국시라고 그랬죠. 국시라고 반공의 깃발을 정확하게 뚜렷하게 내세울 수 있었던 것이지. 이승만 정권의 정당성을 확보해주는 그 계기가 되는 거죠. 이 제주도가 빨갱이 섬으로 되는 과정이 말이에요. 제10권 315쪽에 보면은 바로 이런 그 제주도를 희생양으로 삼아서 권력이 무슨 짓을 하려고 하는지 정확하게 읽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평화 말이 쉽지 참 어렵습니다. 이걸 평화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이 화산도 처음 시작하면서 얘기했던가요? 해방을 환호하면서 맞은 사람들이 얼마나 됐을까? 물론 대부분의 민중들은 해방을 환영했겠죠. 근데 일본 제국주의의 그 하수인 노릇을 했던 이 사회의 그 권력자들은 조선인 권력자들은 이 해방을 전혀 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눈물을 흘렸지. 피눈물을. 억울해서. 그러다가 불과 6개월도 안 돼서 바로 이승만을 앞세워서 미국을 등에 업고 이승만을 앞세워서 다시 친일 세력들이 반공의 깃발을 반공의 깃발을 휘두르면서 권력을 다시 찾죠. 이 과정입니다. 이 과정. 분명합니다. 여기에 반대하는 세력들이 있었던 것이지. 그렇게는 못한다. 일본 제국주의 세력에 기생했던 자들이 새로운 조국의 중심이 되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이죠. 그 싸움입니다. 그 싸움. 간단합니다. 지금도 그 싸움이 지속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그렇게 어렵습니다. 자, 여순 사건이 대단히 중요하죠. 여순 사건과 4.3 사건, 호소문. 4.3 투쟁을 전개하던 이 게릴라들이 500명, 600명이라 그래요. 실제 그 무장 게릴라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5, 600명의 무장 게릴라들을 색출해서 이 토벌한다는 명목으로 자그마치 3만 명을 학살했다는 것 이해가 됩니까? 평화적인 이 방법을 모색했다면은, 그러니까 평화적으로 출구 전략을, 평화적인 출구 전략을 세웠다면은 얼마든지 이 이승만 권력도 이렇게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지 앞에서 누차 얘기했습니다. 빨갱이 섬은 낙인 찍고 맛을 보여줌으로써 이른바 공포정치를, 빨갱이 사냥이라는 공포정치를 지속하고자 했던 것이죠. 이건 분명히 보입니다. 여순과 4.3이 연결고리가 되죠. 일본의 아주 무시무시한 법이었던 치안유지법을 국가보안법으로 바꿔서 모든 4.3 범죄자들을 잡아들이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가보안법이. 무시무시하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주 참 일본 지배 역사, 일제 강점기 역사는 유구하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구하게. 이 4.3 이 게릴라들은 여순 사건에 대단히 고무됐다 그랬죠. 고무되어서 선전포고를 해요. 이제 제주에서 여수순천에 있는 그 14연대에서 우리를 도우러 온다, 국군들이. 그러니 제주도에 있는 국군들과 경찰들도 총을 우리에게가 아니라 그 적들에게 돌리란 얘기죠. 친일 세력들에게. 이게 빌미가 돼서 삐라 3천부를 찍고 어쩌고하는 과정이죠. 빌미가 돼서 일제 검거, 총검거죠. 검거 선풍이 불어닥치고 성내 조직이 괴멸 상태에 이르게 됩니다. 이 혁명 세력들의 판단 착오, 그리고 어떤 그 순진한 이 낙관주의, 이런 점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이 부분에서 이루어지고 있죠. 이런 삐라 내용입니다. 친애하는 국방군 장병 및 경찰관 여러분, 남승지가 외워서 유성원이라는 성내 조직책에게 적어주죠. 그리고 유성원은 김문원이라는 한라신문 편집장에게 맡겨서 인쇄하게 하죠. 인쇄된 것을 어렵게 배포하려고 했으나 거의 유야무야되고 말죠. 제대로 배포도 못하고 한 곳에 쌓아두는데 바람에 날려가고 하는 장면들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총을 잘 보시오. 그 총이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를. 그 총은 우리의 고열을 착취한 세금으로 마련된 것입니다. 영웅적인 항쟁에 오른 여러분의 부모, 형제, 자매들에게 그 총을 겨누어서는 안 되며 함부로 동포를 향해 기중한 총과 탄환을 쏘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부모, 형제, 그리고 당신들을 지켜줄 그 총을 투쟁하는 인민에게 되돌려 줍시다 하면서 쭉 이어지죠. 이게 이 게릴라 그 조직 대장인 이성운의 이름으로 발표가 되죠. 이성운의 이름으로 이 삐라를 인쇄하게 합니다. 140 몇 쪽인가요? 23쪽, 25쪽이네요. 친애한 여러분,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우리나라, 우리 집, 우리 부모, 우리 형제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항쟁의 천열에 가담하시오. 친애하는 여러분, 언제 어떠한 때에도 인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싸우는 인민의 군대가 됩시다. 그리고 이 선언 보면 미국 침략자를 조국의 땅에서 몰아내기 위하여 매국노
이승만 도당을 타도하기 위하여 조국의 통일 그리고 민족의 독립과 자유를 위하여 좀 언어를 순화해서 오늘의 맥락에서 다시 읽어보기 바랍니다. 이 당시 상황에 들어가서 당시 상황을 우리가 시뮬레이션 하면서 이 소설을 읽어야 됩니다. 지금 70년 후의 관점을 읽으면 곤란하죠. 물론 이 게릴라 세력들, 남노당 세력들, 또 북한 그 조선노동당 이 세력들의 갈등, 그리고 뭐 정치적인 투쟁, 그리고 배신, 이런 것도 염두에 둬야죠. 그리고 과격한 그 행동들, 순진한 낙관주의, 여러 가지를 물론 비판해야 됩니다만은 해방공간의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었는지도 늘 염두에 두기 바랍니다. 핵심은 친일 세력이 아닌 일본 제국주의에 저항했던 세력들이 중심이 돼서 자주적인 독립국가를 세우는 것이었죠. 그게 핵심이었어요. 자주적이고 통일된 독립국가, 분단이 아닌. 이 자주적이라 하면 외세의 힘을 빌지 않는 것이지 강대국의 힘을 빌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북이든 남이든 다 실패하지. 이게 우리의 비극입니다. 지금 우리의 현실의 기원이 바로 딱 여기에 있어요. 좀 더 들어가면 식민지 시대에 있는 것이지. 식민지 시대부터 남조선, 북조선 나눴거든. 남선, 북선 이렇게. 식민지 시대 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딱 지도 보면 여기 북선, 북조선, 남조선 이렇게 딱 나눠서 분할 지배 형식을 취했어요. 그게 해방 후에도 이어지죠. 근데 왜 전쟁의 당사자도 아닌 우리가 분단 당했느냐 말이야. 이 얘기는 여러 차례 했으니까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이 호소문 삐라 내용 잘 읽어보기 바랍니다. 언어들을 좀 순화해서 잘 읽어보세요. 이 삐라 호소문에 이어서 남승지가 유성원에게 하는 말이죠. 남승지는 바로 말을 이었다. 여승봉기는 우연한 전개지만 정세는 우리들에게 유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남승지도 조직원이니까 순진한 낙관주의에서 자유롭지 않죠. 이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이것을 모레 24일 아침까지 인쇄하되, 이게 12사 삐라 사건이죠. 인쇄하되, 인쇄는 유동지가 한라신문 편집장 김문은 동지, 김문은 있죠. 학병을 피하기 위해서 근시가 된 사람이죠. 매수는 3,000장, 그 다음에 인쇄물을 성내 전역에 즉시 뿌릴 것, 이상이 전달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로 해서 이제 삐라 인쇄 및 살포 강행하면서 성내 조직이 괴멸에 이릅니다. 상황 오판이었던 것이죠. 이런 부분도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 게릴라 세력들이 적으로 상정한 대한민국 이 정부의 힘을 이 게릴라 세력들은 너무나 과소평가했던 것이지. 자, 또 보세요. 그 다음에 북으로부터 배신이 있었다 그랬는데, 산 조직, 이게 게릴라죠. 산 조직에서는 북으로부터의 원조 희망이 끊긴 지금 여승봉기가 승리하고 반란군의 일부가 제주도로 상륙하여 게릴라와 합류하기를 절실히 바라고 있었다. 그렇게 되면 제주도 게릴라의 새로운 활로가 열릴 것이다. 그런데 불과 나흘, 길게는 일주일 만에 이 여순 사건은 실패로 돌아가죠. 딱 일주일이었습니다. 일주일. 이 여수순천이 다시 여수순천을 다시 이 국군이 탈환하면서 이제 무지막지한 또 민간인 학살극이 여수순천에서 벌어집니다. 그래 잘 보란 말이야. 여수순천 사건은 짧게 보면은 48년 10월 19일부터 일주일이니까 언제까지예요? 10월 26일까지야. 여기서 거의 끝나요. 이제 여기서 이 반란군들은, 여순 반란군이라고 그러죠. 여순 반란군들은 다 체포되고 대부분이 이제 뭐 이 지리산 쪽으로 빨치산 투쟁에 나서고 그러죠. 그 종료가 됩니다. 그런데 이 경찰과 국군은 이 빨치산 잔당들을 색출하겠다면서 여수순천에 있는 민간인들을 대대적으로 학살합니다. 학살하고
1948년 12월에는 그 악명 높은 국가보안법을 통과시켜요. 그러면서 무시무시한 그 이른바 빨갱이, 오랫동안 이어지는 빨갱이 색출, 빨갱이 조작, 빨갱이 이, 이 사냥 작업의 근거를 마련하지. 무시무시한 냉전이 시작됩니다. 그러면서 전쟁으로 이어지고, 여기서 이제 그 유명한 보도연맹 사건, 우리 보련 얘기 나왔던가요? 보도연맹 사건, 이런 것들이 쭉 이어집니다. 수많은 그 학살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차마 입이 있어도 말할 수 없을 만큼 비극적인 일들이 벌어져요. 이승만은 담화를 통해서 얘기를 하죠. 찾아보세요. 이승만의 여순 관련 사건 담화 보세요. 어린 아이까지도 가리지 말고 다 죽여라. 빨갱이의 씨를 남겨두면 안 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까지도. 이승만의 워딩이에요. 이승만의 담화의 워딩입니다. 꼭 찾아서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그 한이 깊이 남아있죠. 그래서 지금 여순에서 4.3처럼 진상조사를 요구하죠. 그리고 이 특별법 마련을 위한 싸움을 하고 있죠. 상당히 어려운 모양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한국의 그 우파 세력들이 아주 강구하게 버티고 있거든. 참 역사의 진상규명과 화해, 사과, 화해, 용서의 길은 정말로 멀고 먼 것 같습니다. 그 진실을 안다는 것은 대단히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어떤 게 진실인지 애매모호할 때도 있습니다. 내가 오래전에 여수순천 관련 작품들을 읽고 그쪽을 쭉 학생으로 답사했었는데 지금도 그 몇 분들이 살아 계시더군요. 내가 재작년에 순천대학에서 있었던 학회에서 발표한 적이 있었는데 그 자리에 그 여순 관련 민간인 학살 관련 유족들이 나와 있는데 오래전에 만났던 약 10여 년 전에 만났던 분들도 나와 있었습니다. 아직도 문제가 제자리 걸음이라는 거죠. 아무 죄도 없는 사람들이 그 동네 산다는 이유로 다 학살당한 거예요. 곳곳에 이 유골들이 버려진 채 있습니다. 너무 무시무시한 일이어서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네, 이런 밥 먹으라고 하네. 자, 끝내고 밥 먹으러 갑시다. 여순봉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바라봤던 것 같습니다. 이제 북쪽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이미 수립했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배반, 물론 뭐 힘이 여력이 없기도 했겠죠. 힘이 끊겼어요. 괴담만, 소문만 무성할 뿐이죠. 그리고 여순봉기도 이제 승리했다 싶었는데 그것도 실패하고 말죠. 그 상황을 오판해서 이런 상황을 그 이면까지 제대로 보지 못하고 이런 삐라를 뿌려서 선전포고를 하고 그랬으니 조직이 괴멸될 수밖에. 이방근은 이런 상황들을 읽고 있었던 것이지. 됐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이제 안 어렵습니다. 제주도는 학살의 섬이 될 거야. 삐라 사건, 일제 검거, 김문호의 처형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이방근이 양준혁이 하는 말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빨리 넘어갈게요. 제주도는 이제 곧 학살의 섬이 될 거야. 이번 게릴라 측의 선전포고가 그것을 앞당겼어. 이제 그 뒤에 뭐 귀를 잘라다가 이 상을 받고 하는 장면들 나오죠. 토요토미 히데요시 군대가 임진왜란한테 했던 것처럼 이 서북들이 자기의 공을 과시하기 위해서 귀를 베가고 뭐 코를 베가고 하는 그 무지막지한 학살극들이 이제 벌어지죠. 한 마을을 다 초토화해버리고 중산간 마을을
마을들을 다 초토화해버리죠. 이 무장대, 즉 게릴라들에게 보급로가 될 수 있다는 이유로 상상을 초월한 일이 벌어집니다. 아마 우리가 짓을 봤으니까 짓을 본 여러분들은 이 장면들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특히 26, 27장은 환히 보일 거예요. 피난민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게릴라들의 삶이 어떠했는지, 지슬이 잘 고증해서 우리에게 화면으로 영상으로 보여줬으니까 읽는데 큰 어려움이 없었을 겁니다. 학살의 섬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미국과 벌써 시작되었으니까 미국과 친일파가 뿌린 무시무시한 씨앗이 이렇게 상황을 만드는 것인 뜻이겠죠. 반공입국, 반공애국의 나라라는 것이지. 반공애국을 소리 높여 외치는 3년 전까지는 일제강점기의 친일파, 이 친일파에 대한 이 뭐랄까요, 추적이 아주 집요했었죠. 이 소설 전체에서. 그죠? 일제강점기 친일파, 지금 친미파에 의해서 말이지, 친일파가 그대로 친미파로 이어집니다. 친미파와 친일파는 그대로 상호작용을 하죠. 그리고 이 친미파의 이념은 반공이죠. 반공애국으로. 이게 미국의 메카시즘과 또 관련이 되겠죠. 바꿔치고 있는 친일파 지배의 정부에 의해서 말일세. 생각해보면 참으로 이것이 역사적 현실이라니 그저 어이없을 뿐이야. 제주도민을 빨갱이로 만들어서 공산주의의 선멸을 구실로 온 섬을 불바다로 만드는 초토화 작전이 미국을 배경으로 벌어지겠지. 이 방금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미국을 배경으로 한다는 것. 잔악한 짓이 이루어져도 이 섬은 밀도, 숨겨진 섬이라는 얘기죠. 이런 걸 왜 이렇게 그대로 번역했는지 모르겠어요. 참. 외로운 섬, 그러니까 어떤 숨겨진 섬, 바다를 건너서 밖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것이지. 고립된 섬이니까. 어찌 될 것인가? 방법이 없군. 이제 제주도를 완전히 내부식 민주를 만드는 것이지. 내부식 민주 얘기했었죠. 내부식 민주를 만들고 이 내부식 민주를 이 학살의 장소로 만들어서 하나의 뭐랄까, 전범으로 삼는 거죠. 모범으로 삼아서 빨갱이의 빨자만 얘기해도 너희들은 이렇게 보내버릴 것이다 라는 경고를 하는 것이지. 사상의 어떤 진보적 사상의 뿌리를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없는 것도 만들어내죠. 그 수많은 간첩단 사건들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서 이 제주도에 대한, 제주도를 타자화하는, 아주 부정적으로 타자화하죠. 이 배타적으로 뭐랄까, 만들어버리는 그런 담론들이 생산되기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빨갱이 섬, 섬것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 이런 식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러니까 사회적 삶을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현기영의 소설 순위삼천을 보면 그 얘기가 나온다 그랬죠. 그 순위삼천에 보면은 제주도 젊은이들이 한국전쟁 때 귀신 잡는 해병, 이 해병 3기를 하대. 해병 3기에 대거 입대를 합니다. 왜? 자신들은 빨갱이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북한군과 무시무시한 싸움을 벌여요. 전과를, 혁혁한 전과를 세우죠. 귀신 잡는 해병이란 말이 그때 나왔다 그러죠. 해병대에 들어가서 인민군들, 북한군들을 정말 잔혹하게 응징하고 죽이는 그런 짓들을 합니다. 왜? 자신들은 빨갱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이게 폭력의 악순환이죠. 자신들이 부정적으로 타자화되고 빨갱이로 낙인 찍히니까 그게 아니라고 증명하기 위해서 이런 짓을 했던 것이지. 아주 집요하게도 이 제주도를 내부식 민주를 만들어 놓고서 이런 식으로 수탈했던 것이지. 그러니까 경제적인 수탈이 아니에요. 사상적으로 수탈했던 것입니다. 제주도 새끼들 다 빨갱이 새끼들이야. 멸치도 생선이야? 제주도 새끼들이 인간이야? 이런 것이지. 그게 여수 순천으로 이어지고 전라도로 이어진 거죠. 이 이승만 독재 정권이나 군부 독재 정권들은 이렇게 한 지역을 내부 식민지로 만들어서 사상적으로 수탈, 착취했던 것이지.
빨갱이 사냥을 공개적으로 했던 것이죠. 아무렇지도 않게. 얼마나 야만적입니까? 지금도 제주도, 전라도 하면 빨갱이를 연상하죠. 일배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제주 사람들, 우리 최용학의 예에서 봤었죠. 호적을 판다 그랬죠. 육지적으로. 전라도 사람들도 호적을 파고 서울로 옮긴 사람들 많아요. 한번 주위에서 혹시 물어보세요. 요즘은 뭐 많이 완화됐죠. 그래 맞고 여러분 세대에서는 지역 감정이니 뭐니 이런 게 거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게 당연합니다. 많은 노력들이 있었죠. 근데 7, 80년대까지만 해도 정말 지역색, 지역 갈등이 기승을 부렸습니다. 우리가 남이가 이러면서 경상도끼리 뭉쳐야지. 그렇지 않으면 전라도 것들이 세상을 어지럽힌다. 이런 거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했었어요. 김기춘, 우리가 남이가 이런 거 한번 검색해 보세요. 다 나옵니다. 내가 이런 얘기하면 무슨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옛날 얘기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다니까. 7, 80년대까지 맹위를 떨쳤어요. 지역 감정이라는 게. 지금도 저 뿌리 깊이 남아 있습니다. 예, 여기 한번 보세요. 좀 더 볼게요. 멸치도 생선인간은 우리가 언젠가 얘기했었죠. 앞에서. 그러면서 얘기를 합니다. 181페이지 볼게요. 11권. 남승지하고 이방근이 얘기하는데 남승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허세가 아닙니다. 우리들은 할 겁니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 이외에 현 정세를 건설적으로 전개해 나갈 방법이 없다는 말입니다. 육지에서 온 토벌대들, 놈들은 제주도민을 인간으로 보지 않습니다. 멸치도 생선인가? 제주도 놈도 인간인가? 빨갱이는 인간이 아니다. 제주도 놈 빨갱이니까 인간이 아니다. 인간이 아니니까 죽여도 괜찮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말이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여졌다니까. 제주도 사람들의 뿌리 깊은 이 한이 얼마나 깊겠습니까? 나중에 제주도 가면은 나이 드신 분들 만나면 차근차근히 한번 물어보세요. 진심을 털어놓고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이방근이 이렇게 얘기하죠. 멸치도 생선인가? 바로 그거야. 이방근이 말했다. 놈들에겐 버러지나 마찬가지라는 거겠지. 미군에게 조선인이 버러지인 것과 마찬가지야. 아니 버러지로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해 버리려고 믿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네. 지방을 경시하는 풍조는 어디에나 있지만 놈들은 의식적으로나 정치적으로 한층 더 그렇게 하고 있지. 마치 변덕을 부리듯이 닥치는 대로 죽이기 시작했는데 이를 위해서도 제주도민을 인간이 아닌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제주도 사람 민도도 높고 수준도 높았단 말이지. 이런 식으로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런 비판들은 눈여겨봐야 되죠. 233쪽입니다. 서북에 대한 서북의 그 폭력성들을 쭉 비판하면서 233쪽 북에서 쫓겨난 실향민인 서북들의 고립감, 증오, 무력감이 그들의 사디즘이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가학적인 이 쾌락, 이 사디즘이 그 밑바닥에 또아리를 틀고 있다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서북과 제주도라는 상호 적대, 즉 증오는 서울 정권의 주변 지역에 대한 차별에 의해 이용당하고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부분입니다. 중앙 정권, 이승만 정권은 또 이 중앙에 있는 핵심 친일 그 세력들이죠. 지금 반공 세력들이지. 지금 친미 세력들이죠. 그 세력들은 이 지역의 적대와 증오를 이용하는 것이지. 서북과 제주, 전라도 사람들의 증오를 이용하는 거예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이 서북과 이 호남은 전라도 호남이었으니까 호남은 지역 이 차별의 양대 축이었죠. 19세기는 두 개의 이 난은 지배층에 사는 말입니다. 명명하는 거예요. 두 개의 난으로 열고 닫힙니다. 1811년에 홍경래의 난이 있죠. 홍경래의 난 알지? 아이,
홍경래의 난이 있습니다. 신채호는 이 난을 조선 역사상 일대 사건이라고 얘기했었죠. 묘청의 난도 그렇고요. 홍경래 난이 있고, 그리고 1894년이죠. 4년부터 있었던 동학난. 우리는 동학혁명이라고 합니다만은 이 당시는 동학난이라고 했어요. 1811년에 홍경래의 난, 그리고 1894년에 동학난, 이 두 개를 주목해야 됩니다. 서북은 좀 많은 차별을 받았어요. 이쪽 전라도도 그렇고. 이 두 지역의 적대와 증오를 중앙 정치 세력들, 서울 정권이 악용했던 것이지. 이런 부분들 잘 봐둬야 된다는 부분들. 재미있는 분석입니다. 됐죠? 서북과 제주도 사람들 사이의 그 적대와 증오의 이면들도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되죠.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않은 정권들은 이렇게 적대와 증오를 재앙분으로 해서 연명해 갑니다. 명주를 이어가죠. 얘들은 적대와 증오가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는 자들이에요. 이 극우 세력들의 에너지가 무엇인지를 잘 보면 압니다. 적대와 증오입니다. 그게 핵심이에요, 핵심. 그건 어떤 권력의 위기의 징후이기도 해요. 적대와 증오를 입에 올리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증명할 내적인 힘이 없다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러니까 늘 적대 세력, 적대자들을 설정하죠.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명심하세요.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스스로 자신을, 독자적이고 고유한 자신을 증명할 수 없는 내적인 힘, 내공이 없는 자들은 늘 적대자나 증오할 대상들을 찾아내지. 그럼으로써 자기가 정당하다는 걸 증명하려고 해요. 비루하죠. 정치 세력도 그렇습니다. 나치를 떠올리면 분명하죠. 그리고 미국의 그 극우 세력들, 트럼프 권력 보세요. 끝없는 적대 세력들을 만들어내지. 소련에서 이제 이슬람으로 이런 식으로 적대 세력들을 만들어갑니다. 악의 축이니 뭐니 하면서 자신들은 선을 대변한다고 얘기하지. 가증할 소리들입니다. 일본의 극우 세력들을 보세요. 수많은 적대 세력들을 만들어내죠. 우리 사회에서도, 대한민국 사회에서도 어떤 극우를 표방하는 자들 또는 극좌를 표방하는 자들 보세요. 적대와 증오를 양식으로 삼습니다. 이 정당한 분노가 아니고 적대의식과 끝없는 증오는 자기까지 파괴한다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순에서 학살에 대한 불길한 예감까지 오는 과정 보세요. 여순에 대한 그 판단착오가 있었죠. 여기 고무대에서 삐라를 뿌려서 선전포고를 하지. 이 삐라 살포가 실패하죠. 일제 검거가 벌어지고 삐라를 찍는데 중요한 기여를 했던 김문은 처형당하고 그 이후 학살극이 벌어집니다. 이걸 이방근은 쭉 읽고 있었던 것이지. 과정 잘 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또 길어지네요, 강의가. 유다인에 대한 선상신문, 이 부분은 우리가 화상강의 때 비교적 상세하게 얘기했으니까 짧게 보겠습니다. 짧게 얘기한다 해놓고 또 길어지곤 하네요. 유다련에 대해서 이방근이 선상, 한이로라는 배 위에서 우연히 한림에서 부산으로 가는 배에 타고 있었죠. 신문을 합니다. 이방근이 유다련에게 합니다. 이봐, 유다련, 잘 들어. 난 영혼을 믿지 않는 인간이야. 생명의 영원함도 없어. 자네 생명도 내 생명도 영원하지 않아. 왜 제주도 사람은 살해되어도 포학, 기아에 허덕여도, 번역 이상하죠. 폭정과 굶주림이 허덕여도 이 말이죠. 폭정과 기아에 허덕여도 그저 가만히 있어야만 하는가? 죽음으로써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인가? 이건 반어죠, 반어.
난 지는 싸움이 될 게릴라 투쟁에 찬성하지 않지만 무저항주의자는 아니야. 무저항주의는 아니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자가 아닐세. 모든 죽음은 살아있는 자, 생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 속에서만 사는 거지. 영생이 있다면 그것이야. 살아있는 자 안에 기억이지. 살아있는 자 안에 기억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히 살아간다는 것이죠. 영생이 있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억될 것인가 대단히 중요하죠. 단지 살아있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궁극의 멸망이 일어서는 어찌어찌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보복을 한다 그러니까 유다련이 반박을 하죠. 왜 내가 자네에게 보복을 당해야 하는가? 그러니까 이방근이 얘기하죠. 나 개인은 보복의 단순한 수단이고 보복의 의지는 제주 도민 전원일 것이야. 나는 제주 도민의 의지를 대리하는 사람이란 얘기죠. 제주도이자 세계이고 나를 초월한 보편적인 것이다. 너 같은 자는 응징하는 게 바로 보편적 의지라는 것이지. 여기까지는 정당한 것처럼 보여요. 이런 유달련 같은 이 배신자, 기회주의자, 제주도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자, 이런 사람들 응징하는 게 정당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게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달련의 죽음, 우연처럼 죽죠. 이게 린치죠, 린치. 사적인 고문의 형식이죠. 마스트에 유달련을 매달았는데 거꾸로 매달려 있다가 어찌어찌 해서 죽습니다. 죽는지도 모르고 자결은 아니었다고 얘기를 하죠. 거기 30만 원이 나오죠. 이건 유다의 은화 30양인가 이것과 관련이 되죠. 이 유다의 모티프 관련해서 이해하면 쉽습니다. 성서에서 유다는 예수를 배반한 나머지 죄책감에 시달려다가 나무에 매달려서 죽죠. 그런데 유달련은 스스로 자결한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인민재판 형식으로 마스트에 매달았는데 그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351페이지 보면은 이렇게 기술되어 있습니다. 경찰로부터 도망치는 자들은 밀항선에서 배신자의 장례는 있을 수 없었다. 토벌대에 의해 마을이 모조리 불타버린 소개민이 마구 체포되고 상금을 노려 게릴라 대신 귀가 잘리고 목이 잘리고 있는 제주도였다. 유달련의 시체는 마침내 밧줄에 풀려 어두운 바다로 던져졌다. 유달련은 죽었다. 장례식도 치르지 않은 채 바다로 던져지죠. 여기까지는 유달련에 대한 복수로서 복수의 일부분으로서 읽힙니다. 그런데 만만치가 않죠. 361페이지 보면은 계속 이 이방근의 뇌리에서 되살아오는 유달련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자신이 유달련의 죽음에 떨고 있는 것은 아닌지 계속 생각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는가? 정당한 이 응징이었다면 불안하지 않을 텐데 계속 그 불안에 떨죠. 이방근은 유달련의 죽음에 대해 살해에 대해 자신이 관여된 것을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유달련은 사라졌다. 왜 두려워하는 것인가? 살해가 있으면서 왜 살해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인가? 도무지 한심하기 짝이 없다 하면서 유달련 살해와 관련된 자신의 행위에 관련해서 어떤 행위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이방근의 심리가 쭉 펼쳐집니다. 여기 366쪽에서 367쪽까지 주목해서 봐야 돼요. 네가 유달리 얘기하죠. 네가 선이라고 내가 악이고 누가 그렇게 나눴는데 선과 악을 어떻게 이렇게 분명히 나눌 수 있단 말이냐. 네가 선의 대리인이라고 이런 식으로 유달리 항변하죠. 관련 부분 잠깐 볼게요. 살인 그 자체보다도 살인에 견디는 것이 무서운 것이다. 반사회, 반인간, 자신의 파멸에 대한 공포, 그 공포를 넘는 것이 죽음이라는 금기, 죽이지 말라는 것이며 살인자는 그 나름대로 인간으로서의 자신을 지탱해야 하기 때문에 살해의 명분이 필요하게 된다. 어떻게 저지른 살인을 견딜 것인가? 명분과 그리고 속죄. 이방근은 자신의 간접적인 살해를 인정하는 것으로 유달련이 악도 아니고 자신이 선도 아닌 문제는 단순한 선악을 넘어서 그 밖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이 고민, 선악을 넘어선 고민. 니체의 책이 떠오르기도 하죠. 선악을 넘어서.
이런 책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이 고민들, 선과 악 사이에서 과연 이방근 자신이 선을 대리할 수 있는 인간인가라는 고민들, 과연 유달리는 악의 화신인가, 우리에게 이 유달리의 모습은 없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는 것이죠. 우리는 유달리를 응징하는 이방근과 배 탔던 사람들을 응원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유다를 응징하는 내 안에 있는 이 부끄러운 모습들, 유다현적인 모습들까지도 찾아낼 수 있어야 되죠. 이게 성찰 능력이죠. 내가 선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는 악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무지막지한 폭력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폭력의 악순환을 경계하는 그 이방근의 반성이 아닌가, 성찰이 아닌가, 고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부분 잘 봐두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길게는 못하는데 유달리이 죽은 이후에 이방근을 지속적으로 괴롭히는 이 질문들, 유달리에 대한 그 개인적인 사문과 간접적인 살인이 과연 정당했는가에 대한 이방근의 고민, 두려움들 정말 깊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논문으로서도 아주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얼추 다 왔나요? 정세용의 업적입니다. 이 부분은 간단히 얘기할게요. 나중에 다 읽은 사람들도 있죠. 최경민은 알겠지. 이방근이 권총으로 자살하는데 총소리가 들리면서 끝나죠. 그건 불안이 권총에서 보도록 하고, 또 정세용을 죽이는데, 사실 이 화산도라는 소설은 내가 보기에는 이방근이 유달령과 정세용을 추적하는 하나의 드라마를 읽을 수도 있어요. 유달령이라는 배신자, 기회주의자, 정세용이라는 그 출세주의자 있죠. 이 경찰의 핵심 멤버들, 제주도 경찰에 얘들을 추적하는 과정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정세용이 누군가가 이제 드러납니다. 바로 화평 공작을 깼던 장본인이죠. 정세용이 바로 그 공을 인정받아서 본토 광주 경찰서로 승진해 나가지. 이건 이 문난설의 육촌 오빠의 말을 이방근이 떠올리는 것입니다. 정세용은 애국자입니다. 문동준의 말이 서북다워졌다. 이 문동준은 신채호를 존경하는, 그리고 서북의 테러에 대해서 어떤 논리적 근거를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극우 세력 중에서 어느 정도 생각이 있는 사람처럼 보여요. 그죠? 이방근은 반공주의자로 얘기를 하죠. 이방근이 코웃음을 치지만은 이방근이 당 조직이나 어떤 무모한 투쟁에 비판적이라고 해서 반공 이론가로 얘기하는 건 참 말이 안 되죠. 그런데 한병호나 또 고영상이나 문동준 같은 사람들은 이방근은 반공 이론가, 반공주의자로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참 그 피상적으로 이방근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에 대한 이방근의 항변 아닌 항변은 이 지점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자, 국군, 당시 국방경비대 내의 공산 분자와, 이건 우리 김성단을과 김익구, 우리 김익렬과 김달삼이죠. 실존 인물로는 둘 사이 있었던 4.28 평화협상이 있었죠. 그걸 얘기합니다. 국방경비대 내의 공산 분자와 폭도의 4.28 비밀 책동 분쇄에 협력하고, 이걸 경찰 쪽에서는 경찰과 서북 쪽에서는 4.28 비밀 책동이라고 했던 거야. 지금 남북 관계를 이렇게 평화협정을 바꾸려고 하는 노력들도 극우 세력들이 보기에는 비밀 책동이죠. 좌파들의 책동입니다. 종북 빨갱이들의 책동이라고 보이겠죠. 이 변주죠. 이런 얘기들의 변주입니다.
협력하고 제주도에서의 대한민국 수립의 기초를 세우고 경찰을 붕괴 위기에서 구출한 공로자이자 애국자입니다. 누가? 정세용이. 왜? 왜냐면은 이 기억나죠? 4.28 평화공작을 파괴하기 위한 결정적인 사건이 오라리, 소설에서는 오울이라고 그러죠. 알파벳 O. 오울이 방화 사건이었잖아. 이 하산한 사람들을 경찰이 살해하죠. 마치 게릴라들이 죽인 것처럼 꾸며서. 그러면서 이 4.28 평화 협상이 깨집니다. 그 얘기입니다. 5.23 게릴라 하산자 습격 사건이 있었죠. 네. 이 습격한 사람들이 바로 게릴라로 위장한 경찰들이었죠. 부상을 당하여 미국에 체포된 고경희, 고씨의 성을 가진 경희가 있었는데, 자신은 경찰 상부의 지시로 산에 폭도로 위장한 경찰 특공대장을 자백했습니다. 그럼 끝나는 거잖아. 얘들이 공작이었다는 게 밝혀지는 거죠. 근데 이걸 그 정세용이 가짜 증언을 해서 판을 뒤집습니다. 고경희의 신병 인도를 둘러싼 미 군정청과 절충하는 자리에서 그것을 뒤엎을 힘이 있는 증언을 한 것이 정계장 정세용입니다. 고경희가 공산주의 사상을 품은 경찰 내의 활동 좌파 분자라고 하는 결정적인 증언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을 가지고 나타난 것입니다. 이 조작을 한 거죠. 공작한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정세용이 치조를 당하는 과정에서, 고경희가 치조당하는 과정에 정세용에게 살해당하죠. 그 얘기입니다. 이렇게 음모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평화 협상이 파괴된 것에 대해서 이방근은 그야말로 깊은 분노를 품고 있었던 것 같죠. 이 정세용 용서할 수가 없죠. 그 조직을 괴멸한 리스트를 옮긴 것, 전달한 것으로 보니 유다는 용서할 수가 없었겠지. 이 드라마의 막이, 데미가 여기에서 이제 보이기 시작하죠. 이 정보를 제시하기 위해서 문동준이 필요했던 것이겠죠. 됐죠? 네. 자, 마지막입니다. 브라우닝 권총은 황동성이 이방근에 건넨 것입니다. 작품 초반부에서 붙어 있었죠. 3권인가 4권인가에서부터 이 권총으로 이방근은 스스로 생명을 결정합니다. 마지막 종장에 나오죠. 이 강의 시간이 2시간이면 끊기는데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습니다. 브라우닝 권총, 최후비 얘기했다고 했었죠. 사냥총이 걸려 있으면 언젠가 이 사냥총은 격발되기 마련이라고 했죠. 이 브라우닝 권총 계속해서 어떤 유혹으로 남아 있었는데 이방근의 의식 속에 이걸 황동성으로부터 건네받고 스스로를 쏘죠. 서울에서 이제 문난설과 아쉬운 사랑을 나눈 다음에 이제 목포로 떠나기 직전입니다. 이방근은 출발 전날 밤 머리맡에 위스키병과 잿더리 옆에 빨간피 로드 천에 쌓인 작은 브라우닝을 두고 잠들었다. 그저께 저녁 명동의 술집에서 만났을 때 황동성이 이동지에게 드리는 조천 선물입니다 하며 건네주었던 것이다. 어디로 홀로 걷고 있는가? 안으로 향하는 것인가? 권총이 안으로 향할 것인가? 밖으로 향할 것인가? 스스로 결정해야 혁명에 대한 이방근의 인식은 지속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마지막 강의 때 집중적으로 얘기할게요. 머리맡의 권총에게 답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닌데 왠지 마음이 든든한 느낌이 드는 것이 스스로도 이상했다. 자, 서사적 장치 또는 소품, 이 브라우닝 권총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는 마지막 강의에서 드러날 것입니다. 자, 오늘 너무 길어졌습니다. 그죠? 아쉬움 때문에 그래요. 네. 마지막 강의는 이번 금요일이나 토요일쯤에, 토요일에 업로드를 하기로 하겠습니다. 잘 마무리하시고 포트폴리오도 정성을 다해서 만드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글 읽는, 기말 에세이 읽는 재미로 한 학기를 마무리합니다. 부디 여러분들의 글들을 만날
신나게 만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